저희 딸이 2억짜리도 못 되는 건가요?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39살 아들의 상견례 현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 예비 처가에서 서울 아파트를 요구하며 아들을 모욕하자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도 너 남한테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거 아니야? 2억 다 줄 테니 결혼 안 해도 돼. 자식을 지키기 위해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을까? 박사학위 가진 제약회사 연구원 아들과 의학 잡지사 에디터 예비 며느리. 평생 엮일 사돈 집안과의 첫 만남에서 느낀 불길한 예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아들의 인생.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일상 속 작은 깨달음부터 인생의 큰 지혜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지혜 소리와 함께 특별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67세 박세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제가 50대 초반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로 저 혼자 아들 민호를 키웠습니다. 참 어렵게 키웠죠. 제 월급이라는 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들은 정말 착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나오고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어요. 지금은 39살인데 대형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공부한다고 취직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아들이 작년에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의학 전문 잡지사에서 과학 에디터로 일하는데 이름이 서지은이라고요. 1살 연하라더군요. 1년 정도 만나다가 얼마 전 집에 데려왔어요. 그런 아들이 작년에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간호사인데 이름이 서지은이라고요. 1살 연하라더군요. 1년 정도 만나다가 얼마 전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 봤을 때는 참 단정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진 거라 많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민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9살이나 된 아들이라 결혼을 빨리 했으면 했거든요.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고요. 그래,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할까? 지은이 부모님이 상견례를 서두르자고 하셨대요. 다음 달에 결혼식도 하고 싶다고 하시고 좀 급하다 싶었지만 지은이 나이도 있고 부모님 마음이 급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럼 상견례부터 얼른 해야지. 언제 할까? 그런데 아버지, 혹시 부산까지 가는 거 괜찮으세요? 의아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지은이 부모님이 부산에 사세요. 식당도 거기서 하자고 하시네요. 원래 상견례는 여자 측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저야 잘 모르니까 그러자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돈들 분들 뜻대로 맞춰주면 되지 싶었거든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곧 사돈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사돈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아?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꾸밈 없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좀 직설적이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직설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상견례가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경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돼? 아들이 취직한 지 몇 년 안 됐고 학자금 대출도 있었을 테니 걱정이 됐습니다. 저요? 1억 정도 있어요.
지은이는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 취직 후에 돈 한 번 펑펑 쓰지 않고 모았다니 대견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많지는 않지만 아빠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들은 극구 사양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원래는 더 모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박박 긁어 모은 거야. 이걸로 전세라도 잡고 시작해.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만큼 뒷바라지에 주신 것만 해도 다 못 갚아요. 갚으라고 키운 게 아니니까 걱정 말고 결혼해서 잘 살아. 살다가 힘들면 말하고 아빠가 힘 닿는 한 도와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결혼해도 자주 찾아뵐게요. 벌써 장가간 놈처럼 말하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도 올리고 손주들도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양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양복이 낡았더군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새 양복과 구두도 샀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상견례 당일 아들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고 아들이 놀랐습니다. 평소에 운동복이나 편한 차림만 보다가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을 본 거죠. 멋있네요. 아이고, 긴장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없고 아내도 곁에 없다 보니 더 긴장이 됐습니다. 부산까지는 아들이 운전해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은이 부모님이 좀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 걱정 마. 아빠가 사람 많이 봤어. 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만난 서씨 부부는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기했습니다. 한정식 식당에 도착하자 직원이 저희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방문을 열자 이미 와 있던 사돈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 부모님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돈 내외 모두 골프복 같은 운동복 차림이었거든요. 격식을 차린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격식 있는 자리인 만큼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예비 장모님이 저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음료수 세트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상견례 선물이죠. 병문안 갈 때 사가는 듯한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저도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선물 준비 못했습니다. 상견례 때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몸 둘 바를 몰랐죠. 아이, 됐어요.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기긴 힘들죠. 그 말의 순간 경직됐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식당에는 이미 기본찬이 차려져 있었고 직원들이 추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서동철 씨가 갑자기 직원을 불러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약주 하시죠?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양반이 또 술 취해서 무슨 말 할지 몰라 말 가려서 해. 부부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이 민망했습니다. 언제 자기소개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아, 저 지은이 엄마예요. 여기가 지은이 아빠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민호 아빠입니다. 여기 민호 아빠는 우리보다 젊으신 것 같네. 우리가 지은이를 늦게 가져서요. 아무튼 저희 딸 아주 곱게 키웠어요. 네, 들었습니다. 귀한 따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에 최미영 씨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보내주기요? 보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요즘엔 남자가 장가오는 거지. 저는 또다시 민망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첫 만남부터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동철 씨가 저에게 술을 따라주며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공무원이셨다고요? 네.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 지 꽤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일은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글쎄요.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서예를 가르쳐 드리는 정도예요. 돈벌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 대답을 들은 최미영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정년 같은 게 없어서 거의 뭐 70살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시진 않을 거죠. 황당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이라니요. 아들이 말한 직설적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나름 해놨습니다. 어유, 그러시면 다행이죠. 또 아들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래야 하나 싶어서요. 그제서야 지은 씨가 어머니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미영 씨는 오히려 딸의 옆구리를 더 세게 찌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민호 어머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민호가 고등학생 때 상견례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 이런 것도 다 알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어디 큰 병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유전이 되는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아, 그럼 결혼할 때 혼자 오시겠네요. 초에 불 붙이고 그런 것도 해야 할 텐데. 그건 민호 고모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최미영 씨. 저는 이런 대화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때마침 서동철 씨가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왜 소주 안 드시고 계세요? 어느새 술병은 거의 비워져 있었고 서동철 씨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따라준 술을 마시고 잔을 내밀자 서동철 씨가 그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식사 좀 하시면서 대화 나눠야지. 무슨 호구 조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저와 아들도 편히 젓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그저 조금 불편했던 첫 만남으로 기억했을 테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참, 결혼식은 부산에서 하는 거 아시죠? 순간 저도 아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아직 지은 씨랑 상의는 안 해봤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부산에서 한다고 했어요? 상견례나 결혼식이나 이런 건 다 여자 쪽에 맞추는 거야. 내가 친구들 다 불러야 하고 민호는 직장이 서울이라고 해도 친구들 내려올 수 있잖아. 그건 애들이 잘 상의해서 정하겠죠. 제 말에 최미영 씨는 뭘 모른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결혼에는 여자, 남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서동철 씨가 은근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든 상관없고요. 모든 것 다 여자한테 맞추라는 최미영 씨가 집은 서울에 구하라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민호가 알아서 잘 구하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곧바로 최미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져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아버지께서 2억 보태주시기로 하셨고 지은 씨랑 제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미영 씨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야. 어른들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다 같이 만난 자리인데 당사자를 말도 못하게 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싶었습니다. 민호 말이 맞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아가씨도 5천만 원 모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서울 전세집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해야겠죠. 그러자 최미영 씨는 거의 코에서 김을 내뿜으며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딸한테 못 들었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래요.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사돈께서 좀 보태주십니까?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최미영 씨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어머머, 여자는 혼수를 해가는 거죠. 저희는 23천만 원 정도 생각하네요. 당연히 집은 남자가 하는 거고요. 아까 시집 보내는 시대인 줄 아느냐며 한 소리 하던 사람이 지금은 집을 남자가 해야 한다니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황당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결혼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트집을 잡으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최미영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말인데요. 민호 씨가 그 나이 먹고도 여자랑 똑같이 모았다는 것도 참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집은 사돈이 해주실 줄 알았네요. 이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39살에 여자친구와 비슷한 금액을 모았다고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공부를 오래 했으니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말이죠. 제 말이 틀린가요? 민호 씨가 보면 이제 곧 40인데 모아둔 돈이 그거밖에 안 되면 제가 낯뜨거워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도대체 왜 사위가 모아둔 돈을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내 아들을 깎아내리는 것까지 도저히 좋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 민호는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느라 직장에 늦게 들어가서 그렇지.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고요. 살면서 집도 사고 할 능력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제 말에 최미영 씨는 코웃음을 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똑같이 모았다고 하시는데 1억이랑 5천이 같습니까? 과학 에디터도 좋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제약회사 연구원만큼 연봉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리고 사돈은 혼수해 오신다면서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해가는 게 훨씬 많은데 민호가 모아둔 돈이 뭐가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죠. 최미영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꼭 딸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 딸이 2억짜리밖에 못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우리 딸이 유명 잡지사 에디터고 모아둔 돈도 있고 그런데요. 박세주는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이 대화에서 값어치 얘기가 나오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황당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위를 바라긴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려고 모은 2억과 아들이 모은 1억을 합해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빠듯한 금액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뒷바라지한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는데 이 23천만 원 보태며 딸의 값어치를 운운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중을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혼자 저 키우시고 저 이만큼 공부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돈도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꼭 주고 싶으시다고 하신 거고요. 그러자 또다시 최미영 씨가 아들의 말을 끊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민호 씨는 왜 아까부터 예의 없이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절 흘겨보는데 애를 왜 이렇게 예의 없이 키웠냐는 듯한 눈초리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호가 결혼 당사자인데 할 말도 못합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지요. 그러자 가만히 술만 마시던 서동철 씨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쪽 그렇게 부르면 쓰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쪽이라. 참, 무슨 국어 선생님인가 했더니 공무원이었대요? 아,
당신도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사돈도 술 한 잔 받으시고요. 지은이 엄마가 말을 좀 서툴게 해요. 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좀 그만하라니까. 그러지 말고 소주 한 병 더 시켜봐. 서동철 씨는 이미 취한 듯 했고, 대화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소주병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열불이 나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물을 벌컥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민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말없이 화장실까지 걸어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은이 부모님이 이러실 줄은 몰라 그 말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네. 사실. 지은이도 부모님 성격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랑 있을 때는 전혀 달라요. 물론 그러니까 아들도 1년간 연애하며 별탈 없이 결혼 얘기까지 꺼냈던 것이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데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며느리도 괘씸했습니다. 이 아빠가 끝까지 참을게. 아들이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처가에서 평생 저런 소리 듣고 살 수 있겠니? 나도 저런 말 계속 듣고 있고 싶지 않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아버지 모시며 살게요. 아, 이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잘난 놈이 왜 혼자 살아. 그래, 그거면 됐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씨와 결혼을 포기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엄마도 그만하고 아빠도 그만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이 기집애야, 가만히나 있어. 아, 몰라. 분위기도 안 좋잖아. 한숨 쉬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아, 당신은 그만 좀 마시라니까요. 문을 열기도 전에 들리는 목소리들에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를 하러 온 건지 싸우러 온 건지 모를 전투 태세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미영 씨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는 눈치였지만 저는 의자에 다시 앉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3명은 전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고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경우예요? 우리 이제 얘기 시작한 참인데 그쪽이 경우를 따질 입장은 아닌 것 같네요. 뭐요? 아니, 지금 왜 애들 결혼을 사돈이 엎으려고 하세요? 최미영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은 씨가 나섰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엄마가 좀 그랬지만 최미영 씨가 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박민호 싸가지 없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딸이라고 결혼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네. 너 그런 줄 내가 몰랐다. 참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버릇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민호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쪽 딸도 애지중지 키웠겠지만 저도 제 아들 누구보다도 잘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만한 애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도 너 남한테 이런 취급 당하면서 살라고 키운 거 아니야. 내가 민호 넣어주려고 모은 돈 그거 지금 다 넣어줄게.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넌 탄탄대로 걸을 일만 남았는데 너 존중도 안 해주는 집안한테 발목 잡힐 것 없다. 박세준 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최미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심한 건 그쪽 아닙니까? 제 아들이 서울에 집 한 채 들고 와야 결혼시켜주겠다니. 도대체 딸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물건입니까? 뭐라고요? 저희는 이만 갑니다. 오늘 먹은 것 반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타자. 아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도 분위기가 아주 어두웠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뭐가 죄송해. 차라리 잘된 거라고 생각해라. 예비 며느리였던 지은 씨에게서 전화가 오는지 운전석 옆에 놓아둔 아들의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민호야, 너 혹시라도 그래도 꼭 그 아이랑 결혼하고 싶다면 아빠 눈치는 보지 마라.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늘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은이 부모님과 평생 엮여 살 자신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은이가 불쌍해요. 저렇게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역시 내 아들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아들의 속이 말이 아닐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아들 결혼시키고 손주도 볼 생각에 설렜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결혼이면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직 39살이니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도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결혼하는 걸 많이 기대하셨잖아요. 걱정 마.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한테 파혼 통보했어요. 어떻게 됐니? 많이 울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단단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가가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데.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도를 하겠다며 여기저기 데려가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들을 말려야 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내 생활에 충실하면 그게 효도야. 아닙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많이 상처받으셨잖아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점점 인정받으며 승진도 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태준 돈과 합쳐서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요? 오, 좋지. 무슨 일 있니? 아들의 목소리에 어떤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그거 잘 됐구나. 이번에는 회사 동료예요. 연구팀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래, 좋지. 언제든 데려와라.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셋이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김유진, 민호와 같은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호 오빠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유진 씨는 자신의 일과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진 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좋구나. 참 좋은 아이 같아. 이번에는 부모님도 정말 좋으세요. 지난주에 한 번 뵈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다음 주에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같이 만나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살짝 긴장됐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래, 좋아. 꼭 만나보고 싶구나.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유진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진이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좋은 옷으로 입고 싶은데 편하게 입으세요. 유진이 부모님도 편하게 오신대요. 결국 저는 새 옷을 샀지만 정장은 아닌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문을 열고 유진 씨와 그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유진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준입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 씨 아버지가 웃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아내 이미경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인상부터 참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밝은 미소, 그리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오히려 감사하죠. 들어오세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민호와 유진 씨는 준비해둔 차와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와, 집이 참 아늑하네요. 민호 씨가 직접 꾸민 거예요. 이미경 씨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샀는데 아버지가 보태주신 2억으로 가능했죠. 아버지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드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키우셨으니 대단하십니다. 김정훈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민호한테 많이 배웠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김정훈 씨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이미경 씨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차분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민호와 유진 씨가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둘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이미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음식 솜씨가 대단하네요. 아, 이건 대부분 유진이가 만든 거예요. 저는 보조했을 뿐이에요. 우리 딸이 요리를 좋아해서요. 학창 시절부터 요리책을 모으고 그랬어요. 이미경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참 기쁘게 생각해요. 김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직 교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서로 충분히 알아간 후에 결혼하려고 해요. 유진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일구면 되는 거지요. 이미경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분위기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테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식사 후 김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도 한번 와주실래요? 간단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순간 제 마음이 긴장했지만 이내 안심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지난번 만났던 그 사돈과는 완전히 다른 분들이니까요.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유진 씨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민호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는 괜찮으시죠? 응,
정말 좋은 분들이시구나. 특히 유진 씨 어머님이 참 따뜻하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유진이한테 지난번 상견례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는데 솔직하게 말했더니 유진이가 이해해 줬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고. 아들의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자기 부모님께도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더 편안하게 대해주시려고 노력하셨다고. 정말 배려심 깊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유진 씨 부모님과 여러 번 만났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민호의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 상견례를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옳은 결정이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그 실패한 상견례가 없었다면 민호는 지금의 유진 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상견례에서 10분 만에 일어서서 나온 것이 저는 아직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머지않아 손주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지은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아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저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온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자식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기에 처음부터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상견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듣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소리를 들려주는 지혜소리였습니다.